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은 자유통일당 혁신위원장이자 사무총장이시죠? 이종혁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반갑습니다. 뉴스엔진 처음이시잖아요. 처음입니다. 저희 네. 뉴스엔진에서도 자유통일당에 계신 구성원분을 모시긴 또 처음이에요. 네, 네. 오늘 저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네. 아주 아유, 네. 영광입니다. 네, 저희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 이 얘기를 꼭 언젠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오늘이 딱 적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뉴스엔진에 대한 시각을 되게 여러 가지 눈을 갖고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친윤 방송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김종혁 최고위원 나오시는 거 보고 친한 방송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근데 왜 갑자기 또 허은하 개혁신당 당대표가 왔지?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뉴스엔진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택할 권리가 확대되는 나라, 즉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수호, 성장을 지향하는 방송이다. 네. 네. 멋지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자유통일당에서 우리 이종혁 사무총장도 좀 만나 뵙게 된 것 같고요. 현재는 보수라고 정의하고 있는 모든 정당 그리고 모든 정치인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유통일당에서는 이제 첫 번째 주자로 우리 이종혁 사무총장님이 나와주셨고요. 제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때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네, 보수 정당의 결과가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좀 참혹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더욱이나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당이지만 원내 일당을 선점하지 못했고요. 또 우리 자유통일당도 이제 원외 정당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 좀 똘똘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유당 갈등이라는 말이 좀 대두가 되면서 보수 지지자들도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자유통일당의 마음은 또 어떤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네. 우선 현재 그 보수 정당의 대표 정당은 국민의힘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맞죠? 네. 그런데 그 보수 정당이 지금 윤한 갈등으로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결국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 네. 정부의 관계는 서로 간에 순망치 안의 관계로서 서로 돕고 토닥이고 네. 끌어주고 덮어주고 네. 그리고 더 소위 힘이 신장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는커녕 지금 현재는 오히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지금 서로 맞부딪히는 그리고 또 전혀 신뢰와 협력의 네. 관계가 아닌 걸로 보여지는 네, 것. 네. 이것은 국민들에게도 불행이고 특히 보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는 네. 저는 이거는 도리도 아니다. 이런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비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는데, 뭐 사실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보수 지지자의 한 명으로서 조금은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시원한 마음이 좀 드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종혁 사무총장께서는 과거 한나라당의 원내 부대표를 역임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최고위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당정 갈등에 대한 경험 또 정치 연륜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갈등을 해소하고 또 어떤 제스처가 좀 있으면 좋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판 다음에 이제 좀 방안을 같이 제시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치라고 하는 이 세계는 네. 갈등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있게 마련이죠. 네. 그러나 그 갈등은 건강한 갈등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갈등은 네. 서로가 동상이몽, 가는 길이 다르고 목표고 쳐다보고 있는 시선의 지점이 다르다. 그런 데서 오는 저는 갈등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나라에도 그리고 소속 정당에도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지지층에게도 굉장히 불행한 사태로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네. 겁니다. 네. 이를테면 집권당의 책임 네. 그리고 또 집권 정부의 책임은 뭐 달리 말할 것도 없이 국가를 더욱 발전시키고 네. 그리고 또 국민들의
편안함, 네. 이익, 복리 정진, 네.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한 소위 말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네, 그럼요. 정치를 풀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은 두 집단의 실질적으로 요체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지점이 만약에 시선이 같았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네. 저는 건강한 갈등이 일어나봐야 그건 건강한 갈등이다. 똑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목표점을 향하는데 가는 길의 방법에 있어가지고 조금의 차이점 같은 것들은 그건 네. 그런 갈등은 얼마든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목표를 같이 향해 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갈등은 건강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목표 의식을 달리하고 그리고 더욱이나 소위 정치적 신뢰가 깨진 관계에 있어가지고 네. 어정쩡한 위치. 그러나 또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렇죠. 이런 관계에 서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쳐다보기도 어색하고 국민들은 불편하고 일어나는 소리는 계속 삐끄덕거리는 소음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관한 해소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고 네. 윤석열 대통령 또 마찬가지고요. 네. 결국 지금 집권당과 집권 정부는 서로 간의 협치를 통해서 네. 국가의 발전과 당면의 국가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서로 인식의 기회를 같이 하면서 네. 건강한 협력의 관계, 신뢰 관계로 돌아서는 것. 네, 네. 이것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 모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점검해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유난 갈등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딱 그 갈등이 표출되는 걸 본 시점은 바로 특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 그리고 용산 쪽의 입장의 차이가 좀 극명했잖아요. 네. 근데 두 특검이 지금도 또 대통령실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거부권을 아마도 또 행사를 하시겠죠. 네. 그래서 자유통일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특검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한 특검에 대한 자유통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특검이 가지고 있는 성격부터를 우리가 우선 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특검은 네, 국가 중대 사안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다루어야 할 사안들이 있는데 네, 그것이 결국 리갈 이슈, 법의 소위 말하는 라인을 넘나드는 그런 사안일 경우에 네. 원래는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서 네. 먼저 이 부분에 관한 조사를 하고 네. 그리고 법치에 입각해서 기소할 거냐 네. 혹은 아니면 말 거냐 이렇게 해서 사회의 정의, 국가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절차여야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정치적 요소들이 거기에 투영되고 혼재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네, 경우에 이제 결국 여야가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법에 규정한 특검을 통해 가지고 결국 뭐냐면 이것을 정치권이 네. 임명한 특별검사를 통해서 네. 이것을 한번 밝혀보자. 이제 이게 원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이 불협 화음을 내고 네. 여야 간에 과거에는 특검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벌어진 사안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뭐냐면 정치권의 그 정당 간의 신뢰의 부족. 정당 그리고 간의 신뢰의 부족. 당략적 차원으로만 보는 각 정당들의 정치적 시각 이런 데서 기인하게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관련된 것들이 네.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보수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네. 찬성하는 진보 좌파 진영의 계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보수 진영에는 이게 뭔가 지금 정치적인 암수가 있는 게 아니냐. 결국 여기에서 끄트머리를 잡아서 네. 윤석열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류의 소위 말하는 시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여야 의심이 간에 들죠. 합의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네. 자, 민주당에서도 지금 현재의 이런 부분이 특검으로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특검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 지금 현재 각자는 머릿속에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계속 받아들일 수 없는 특검, 그리고 또 당리 당략, 그리고 또 이재명
사법 방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서의 특검 네.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도 계속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는 것이죠. 네네. 결국 국회를 무시한다. 국회를 경시한다. 네. 국회가 법안이라도 통과시키면 지금 이제 뭐 어저께인가 제가 뭐 뉴스를 보니까 과거 네. 역대 최대의 특검 이제 법안 거부했던 네.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45회다. 그런데 그거는 뭐 집권 12년 동안에 벌어진 건데 집권 2년 반 동안에 뭐 벌써 20 몇 차례를 갔다.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소위 말하는 잔펀치들을 이제 네, 날리기 네, 네. 시작하는데 네. 결국 뭐냐면 최상병 김건희 특검 어느 특검이라도 그래서 제가 모두의 특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의를 제가 말씀을 드린 특검의 겁니다. 취지를 그런데 말씀하셨죠. 그런 네. 취지를 벗어나서 네. 정치적 계산법 더욱이나 그 정치적 계산법이라고 하는 게 네. 보통의 그냥 뭐 치고받는 정도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네. 어쩌면 한 상대를 완전히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탄핵 같은 네, 경우에는요. 네. 그런 빌미로 벌어지는 특검이기 때문에 저는 저도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네. 법안에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의 특검은 정상적 특검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다 또 이렇게 된 야기하게 된 것은 네. 두 정당 간의 소위 당리당략적 소위 말하는 망국적 정치에 비롯된 저는 표현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만 네. 현재 이런 정치가 계속 앞으로 지속된다면 네. 대한민국은 아마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의 망국 정치가 빚어낸 네. 시대의 저는 비극이다. 비극이다. 희극이다. 희극이다. 뭐 섞여서 저는 그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보면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두 개의 사안 자체는 민주당에서 파놓은 덫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아젠다를 물어줄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네. 결국은 그 아젠다 때문에 윤한 갈등까지도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그들이 발의를 했을 때 아예 그냥 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걸 그렇게 좀 등한시하면서 좀 이렇게 더욱더 크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최상병 특검은 네. 탄핵의 빌미,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있어서 네. 불법적 행위가 거기에 지시 사항 속에서 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내기 위한 특검. 네. 저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특검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결국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미지에 결정적 데미지를 주기 위한 흠집내기. 특검이다. 네. 예, 이런 성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고 네. 그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 이 야권의 행태가 너무 도를 지나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판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말씀하셨던 탄핵이라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예전에는요, 이 탄핵, 특히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입에 올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막 검사도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을 뭐 얼마 전에 국회에서 뭐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가벼운 주제가 돼버린 것도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청문회 증인을 일방적으로 선발해서 또 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까지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과거 국회보다는 좀 상식적으로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드문 케이스가 아니라 네. 저는 이런 정당은 네. 저도 어깨너머 정치까지를 봐서 한 40년을 그렇죠. 여의도 정치를 봤는데 네. 이런 정당, 이런 정치적 공세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저는 일렬에 벌어지는 이런 그 민주당의 그 정치 행태가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고 보느냐 하면 네. 이거는 철저하게 국회 입법권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민의의 전당 자체를 네. 이재명 사법 처단을 피하기 위한 방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지금 특검법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유의 지금 계속 정치적 공세가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는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재명 사법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을 위시한 거기에 소위 개딸들 그리고 네. 또 거기에 핵심 지지층 거기에 목을 매는 또 정치 그룹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그룹들이 만약에 이재명 사법처단 심판이 뭐 요즘에 뭐 예견하는 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렇게 네. 해서 5년 동안 소위 말하는 그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네. 그리고 또 뭐 430억에 해당되는 돈을 민주당이 토해야 되고 네, 네. 이런 사안이 벌어지는 것이 자명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 부분을 흐리고 결국 뭐냐면은 이 경유 속으로 전국을 몰아가기 위해서 결국 뭐냐면 이제 탄핵을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특검법도 그렇고 지금 현재 뭐 그저께입니까? 네. 강모 의원이 민주당의 강모 의원이 시민단체가 하는 소위 말하는 탄핵을 뭐 당기자 탄핵을 하자 네, 하는 네,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운동에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개별은 하나하나가 헌법 기관인 거거든요. 그럼요. 입법 기관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의 불법도 드러나지 않고 네. 탄핵 사유라고 구체적으로 나올 사안이 하나도 없는데 네. 결국 국회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대관을 대신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네. 탄핵 동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결국 그게 뭐냐면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황당하더라고요.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지금 반헌법적 네.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것들이 네. 다 그러면 뭐 이제 이런 사안이 벌어지면 이제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뭐 한 개인의 일탈적 행동이다. 네. 그건 당론하고는 상관이 없다. 며칠 전에 뭐 여러 가지 사안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서로 다 짜고 치는 고수도입니다. 결국 목표는 네. 이재명 사법 심판을 피하고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켜서 네. 대법 판결 나기 전에 대통령 선거를 있게 한 연후에 그리고 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대통령 집권을 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법적 심판을 피해가겠다. 나는 그런 류의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벌어지는 그런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일들이다. 사변들이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한 명이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말씀의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참 슬픈 일이죠. 네. 슬픈 일이죠. 네. 저는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뭐 지도자입니까? 어찌됐든 거기도 제1야당의 대표니까 네. 지도자 반열에 있는 분인데 네. 저는 국민의 과반 정도가 네. 그런 지도자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자고 목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굉장히 자괴스럽고 슬픕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그 운명이 걸려 있는 것이 다 국정인가요, 그죠? 네. 그런 과정에서 참 우리의 지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특검에 대한 말씀 또 이제 자유통일당의 입장을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검 자체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다음으로는 의료개혁에 대한 자유통일당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얼마 전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 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건 역시도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여야 의정 합의체가 있는데 또 직속기구가 있어야 되나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아울러서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유통일당에서 바라보는 지금 이 의료개혁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속 이 기구를 신설하는 이 상황이 또 이것도 좀 괜찮은 건지 합리적인 건지 그 어떻게 해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의료개혁에 관련된 자유통일당의 입장부터 먼저 말씀을 좀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자유통일당은 네. 의료개혁은 중단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개혁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네. 지금 현재의 수도권의 의료 또 대한민국 참 수도권 의료를 이야기 전에 대한민국의 의료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 그럼요. 우리 의료보험 체계가 그렇고요. 자부심이 있어요, 국민들도. 예, 예. 네. 그런 그게 있죠. 그런데 정작 이면을 들여다보면 네. 수도권 편중입니다. 이것도 의료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균형적으로 우선 첫째 필요한 게 뭐냐면은 네. 지역
의료가 굉장히 태부족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사가 지금 태부족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점점 이제 고령화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네. 요양병원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의료 사각지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봐서 네. 의대 정원을 늘려서 필수 의료 분야, 네. 이를테면 소아과, 내과, 흉부외과 이런 데에도 지금 이제 의사들이 지금 태부족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 공공의료 부분, 그 다음에 지역 의료 부분, 네. 그 다음에 의료 사각 취약 부분, 네. 이런 쪽에 균형 잡힌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의대 정원이 일어나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방향은 네. 굉장히 잘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통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계획은 실행 없이 차질 없이 중단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아, 중단되면 안 된다. 예, 한 네네. 것이고요. 네. 다만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 능력, 정무적 능력이 네.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네. 개혁이라고 하는 게 역사 속을 우리가 상고를 해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기존에 있는 판을 흔드는 것이고 네. 개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냐면 이익을 침해당하는 집단들이 있게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의사들, 전공의들, 의대생들 다 반발하는 것은 네. 의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아주 상위 권력이거든요. 상위 계층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가 굉장히 아주 그냥 해피한 지대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늘려서 단순 생각으로 의사가 늘리면 의사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인식이 이제 소위 말하는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입에 관한 문제, 네. 이익에 관한 문제,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알고 네. 먼저 처음에 의료개혁을 그런 것 없이 해도 국민들이 그건 한 60-70%가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의료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왜 의료개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네. 좀 더 전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그 지지도뿐만 아니라 그 지지의 강도도 훨씬 더 강하게 등에 업고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실행했어야 되는데 네. 결국 뭐냐면은 국정 운영의 경험 또 개혁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전략적 부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네. 결국 뭐냐면은 그 동력이 상당 부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발 계층을 뭐 무마하거나 네. 설득하거나 네. 제압하는데도 상당 부분 역부족이었죠.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의료 인력 뭐 수급 체계를 그걸 한다, 뭘 한다. 자, 이제 물러설 지금 제일 쟁점이 되어져 있는 게 결국 뭐냐면 2025년도에 의대 정원에 관련된 네, 문제거든요. 네. 자, 의사 측에서는 뭐냐면은 자, 뭐 의정 협의회 네. 다 좋다. 네. 의당정 협의회 다 좋은데 네.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하자.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의 입장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료개혁이 4대 개혁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걸 맥없이 그냥 그대로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겨우 하나 강하게 지금 내놓은 것은 뭐냐면 2025년도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이거는 물러설 수가 없다. 그렇죠. 이제 네. 이렇게 네. 이제 하나 네. 쭉 이제 소위 말하는 선을 하나 이제 그어 놓은 그럼 거죠. 법적으로도 지금 물을 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지금 이제 뭐 응급실 뺑뺑이 국민들은 이제 이거 시간이 이제 점점 늘어지고 하니까 네. 국민들의 불안은 당연히 국민들은 불안한 거죠. 피로감도 높아졌어요. 예, 피로감도 높게 네, 네, 되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제 잔수가 나오는 겁니다. 잔수? 예, 네. 이제 뭐냐면은 뭐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뭘 접점을 좀 찾아보려고 저는 제가 보건데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라고 하는 것도 네. 이런 것도 좀 다 고육지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돌파구의 하나다. 예, 그러고 네.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목표도 있고요. 다음에 자기 대권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직 본인이 공식 표명 안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나중에 가다가 중도 하차를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한동훈의 목표는 그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미래의 생각하고 권력이라는 있겠죠. 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민심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네. 권력을 지향하는 지도자들의 뭐 기본적 인식이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의료 개혁을 좀 국민 불안을 앞장 세우면서
좀 한번 접점을 뭐 좋게 말하면 접점을 찾아보자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흔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그렇게까지 건데, 보세요? 예. 네. 이런 직속 기구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네. 뭐냐 하면 실타래가 얽혀 있을 때는 네. 그 실타리를 한 올 한 올 풀어내려고 해서는 결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저는 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는 일도 양단으로 그냥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안타깝다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의료개혁을 드밀기 전에 네. 우리나라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편중의 문제,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의료, 공공 의료, 네. 그다음에 필수 의료, 그다음에 의료 사각지대 네. 이런 데가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들도 너희들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좀 더 광범위하게 홍보를 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방법은 의사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의사를 늘리는 늘려야만이 그런 유의 지금 부족한 인력들을 커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그래서 뭐 지금 국방의료원을 만든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네. 총상 치료를 할 만한 의사 제대로도 국방 안보가 지금 이 중요한 나라에도 제대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국가 전체의 안정과 미래 기반을 위해서 네. 의료 체계 분야에 있어서 어떤 소위 말하는 구조를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네. 정교한 설계도와 그리고 그 설계도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사안과 의료 체계와 맞지 않다 그런다면 어떻게 교정해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의 그런 구체적 사례를 들고 설득하고 그리고 협력을 구하고 의사들도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사들을 테이블로 먼저 불러내어 가지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네. 자 의대 증원 없이 이 부분을 당신네들이 기존에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먼저 저는 물어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의사들도 네. 뭔가 좀 접점의 길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선후완급으로 정책을 특히나 개혁적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네. 선후완급 앞에 할 일 뒤에 할 일 천천히 할 일 급하게 할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그대로 부숙 이렇게 내놓으면 그게 이제 뭐냐면 일부 반대하는 측면은 이거 선무당 사람 잡는 꼴이다 이렇게 이제 반대 의견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이런 지금 현재의 해퍼닝이 네. 꼬여서 물고 나와지는 게 지금 현재 이 의료 대란의 현장이다 대한민국.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흥분을 훅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 예. 의사 수는 잘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당위성을 얻는데 좀 실패했다. 그래서 동력을 잃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의료 개혁으로 또 한 번 또 이렇게 훅 화가 나셨어요 지금. 근데 이 질문 드리면 열이 더 올라오실 것 같은데. 의료 개혁이 네. 화가 난 게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풀어나가는 정부와 그 주요 정당들의 행태가 네. 하도 치졸하고 네. 한심스럽고 미숙해서 그래서 제가 잠깐 지금 열이 좀 난 겁니다. 근데 이 질문 드리면 더 이제 화를 내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돼요. 지난주였죠. 자유통일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네. 우리 이종혁 사무총장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희 뉴스엔진에서는 이분을 임종석이라 부르지 않기로 했거든요. 네. 림종석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아, 네. 림종석 전 비서실장을 발음이 좀 어려워. 네. 림 이렇게 굴리시면 돼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위반으로 고발을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허은하 당대표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모시고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긴 했는데 이제 고발의 당사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고 또 직접 고발까지 하신 사유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째 네. 말이 안 되는 망언을 한 거죠. 그렇죠. 네. 평생을 이 사람은 뭐 대통령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 그렇죠.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네네. 평생을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통일로 평생을 울고 먹은 사람이 울고 먹었다. 네. 전대협 시절에부터 임수경을 북한에다 보내고요. 네. 뭐 기타 그리고 통일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외쳐놓은 사람이 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분노한 것은 통일하지 맙시다. 그다음에 두 개 국가를 인정합시다. 네. 국가보안법 폐지합시다. 네. 통일부터 해체합시다.
2023년 12월에 김정은 그 교실을 보면요. 네. 똑같은 주장입니다. 이미 국보법 폐지하자 뭐 이런 거는 이미 선대의 김정일이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뭐 저 김일성 때부터 해왔던 네. 소리고요. 그랬는데 23년 12월에 결국 뭐냐면 이제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얘기를 하면서 네. 평화 지금 소위 말하는 통일에 관련된 모든 문구들을 김정은이가 하다못해 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문구조차도 통일이 들어간 거는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없애라.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두 개 국가를 얘기를 한 거죠. 자, 나는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떤 의심이 드느냐 하면 네. 우리 대한민국에 멀쩡하게 정치 지도자 연하면서 서 있는 사람들이 네. 난 대통령을 위시까지 전직 대통령 위시해서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어쩌면은 이거 북한의 교실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 정도. 지금 문재인 정권 얘기하시는 거죠? 뭐 문재인 정권 저는 노무현 정권 저는 할 말이 많죠. 자, 네. 내가 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 좀 사례를 하나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저를 보고 흥분하신다라고 흥분할까 그거 한다 해서 괜찮습니다. 제가 예, 흥분하지 괜찮습니다. 않고 좀 차분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네. 자, 제가 이제는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의 말씀을 내가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네.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가 없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유언비어다. 만약에 앞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은 네. 내가 책임지겠다. 저 앵커님 누구 말씀 아니 생각하세요? 교묘하게 성대모사가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보시는 분도 아실 것 같은데요.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한 발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거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은 이제 고인이 되셔서 지금 이제 지하에 계시는데 네. 참 이거 옛날 형벌 방식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네, 네. 이거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입장이죠. 2007년도에 노무현이가 김정일을 만나가서 평화선언을 하면서 해왔던 발언의 궤가 이 네. 비슷한 발언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현재 그의 저서인 뭐 변방에서 중심인가 하는 내가 볼 때 헛소리를 잔뜩 나열한 책이던데 거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까지도 나는 김정은의 진심을 믿는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채 1주가 조금 지났나요? 네. 드디어 김정은이가 북한의 북핵 시설을 국제사회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공갈 협박을 넘어서 국제사회에다가 지금 공갈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까지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사태를 초래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앞에서 얘기했는 이거 전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소위 말하는 이 좌파 정부가 전직 대통령들이 다 그 정권들이 책임져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위기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국가 안보의 위기고 네. 이 전적인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 북핵 위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 있고요. 네. 이거를 전적으로 제공한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 경제 위기인데요. 네. 경제 위기는 나는 이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정권을 단임했고 정치를 해왔던 사람. 네. 저를 포함해서 모두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위기가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위기를 지금 제대로 진단하고 그리고 제대로 처방전을 내놓는 정치 집단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불행한 거죠. 네. 그런 중에 임종석이가 뭐냐면은 꼭 북한의 김정은 지시를 받아가고 하듯이 네. 통일화 좀 합시다. 그리고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합시다. 네.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영토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를 위시한 부속 도서로 한다. 네. 엄연하게 완전 반헌법적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네. 적의 수계나 그리고 적대 국가의 소위 말하는 거기에 찬성하거나 네. 옹호하거나 네.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 정당의 최초로 뭐 어느 정도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런 고발을 하지 않으면 어느 정당이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입으로만 투쟁하지 행동하지 않는 정당이에요. 제가 보건데. 네.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네. 이 임종석 소위 말하는 있을 수 없는 네. 망언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했다. 그렇게 국민들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10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갈등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이 어쨌든 9%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호남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조국 혁신당은 더 존재감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민주당을 압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보수층에서는 자유통일당도 이런 역할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통일당이 계속해서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제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갖고 또 그 내년 지방선거, 뭐 총선까지도 좀 보수 지지층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자유통일당의 사무총장 네. 그리고 또 혁신위원장을 맡은 지가 이제 2달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예. 네네. 당 혁신위원장이죠. 네. 제가 이 직을 맡고 이 당에 들어와서 네.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네. 지금 앞에 몇 가지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국가안보 위기인데요. 네. 나라가 없어지면 그리고 안보가 무너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네, 자유민주주의도 국민들도 자유 대한민국도 네. 다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부분 국가의 안보 부분을 가지고 가장 그래도 진솔하고 네. 행동하면서 네. 혼신의 힘을 쏟는 정당이 저는 자유통일당이라고 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당에 들어오게 되었고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네. 그런 진정성, 가치, 철학,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이런 것들에 대한 한미동맹 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에 대한 가치, 철학의 네. 진정성, 치열함 이런 것 이외에 네. 다른 부분은 정당으로서 거의 낙제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 종교의 원래 이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당이 있는데요. 네. 그 기독당의 탄생 배경을 보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돌아가신 그 가까운데 저기 계셨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네네. 김중권 목사님 네. 이런 분들이 하도 수십 년 전부터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 그리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자유 대한민국 낮은 사회 연방제 네. 또 자칫 잘못하면 공산화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위기감이 고조가 되니까 네. 결국 맨날 목소리만 높이고 해봐야 이 결국 이런 그 연방제 사회주의 네. 공산화 이런 걸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 정치 권력, 정치적 힘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배경이 바로 뭐냐면 이제 기독당이고 기독당. 자유통일당 전신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여기에는 목사님들, 기타 종교인들 이런 분들이 관여를 많이 하셨죠. 네. 그분들은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 정치에 대해서는 또 역시 아마추어들이 모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영역이 다르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국민들 특히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먹고 살아가는 집단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이 아마추어고 감이 떨어지고 제대로 전략을 짜지를 못하고 하는 네. 그런 상태로 이게 쭉 오랜 기간을 끌어오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국민들로부터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못 받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자유통일당이 100만 표 이상 정도의 비례대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64만 표에 그쳤죠. 그랬던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결국 네. 뭐냐면은 제가 혁신위원장으로 해야 할 일은 이 정당을 어차피 정치 선거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네. 정당이라고 하면은 정치라는 행위를 해야 되고 투표라는 소위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도 선택을 받아야 되는 집단인데 네. 그럴 것 같으면 정당답게 그것도 사랑받는 국민정당, 네. 지지를 받는 대중정당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혁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네. 혁신위원장을 감히 능력도 없지만 제가 이제 맡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앞으로 자유통일당은 제가 혁신위원을 맡으면서 이제 2달 반이 지났는데요. 네. 우선 1차적으로 목표를 OTM 플랜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뭐냐면 1밀리언, 3밀리언 100만, 300만 앞에 이니셜 OTM을 따가지고요. 네.
100만 책임 당원을 만들겠다. 지금 100만. 저희들 당은 15만 책임 당원입니다. 네. 목표가 굉장히 이거를 거대하네요. 앞으로 네. 100만으로 제가 올리겠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권자 전체에 투표하는 그 투표자 수가 대선, 총선 뭐 다 합쳐서 보면 한 3천만 명 정도가 네.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100% 중에서 10%를 우리의 좀 열렬 지지층으로 좀 만들겠다. 그러면 300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OTM 플랜이라고 제가 명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자유통일당은 지금의 자유통일당을 가지고는 OTM을 달성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통해서 네. 우리가 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사랑받는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네. 해서 앞으로 민생 정책을 쏟아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지 쇄신을 하고 네. 그리고 종교인이 앞장서는 정당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국가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 네. 그런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이 소위 끌고 나가는 정당 네. 이런 이미지로 바꾸어서 OTM을 달성하고 난 연후에 네. 두 번째 목표가 바로 뭐냐면은 2, 3, 4 플랜을 내가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2, 3, 4 플랜이요? 2, 3, 4는 뭐냐면 이제 네. 조금 전에 질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2년 뒤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2006년도에 네. 그리고 또 그로부터 1년 뒤인 3년 뒤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1년 뒤에는 23대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만 책임당원과 300만 열렬 매니아층. 지지층을 네. 매니아층을 만들면 네. 2, 3, 4 플랜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의 한 축으로서 네.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저는 그 전략을 지금 머릿속에 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플랜들을 지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우선 제일 첫 번째 선거가 2년 뒤에 지방선거인데 내년 지방선거죠. 2년 그때부터 뒤 지방선거. 네. 처음부터 우리가 많은 지금 거대 보수 양당이 지금 현재 30년 이상을 교차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차 네. 집권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이 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게끔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우리부터가 먼저 살가죽을 벗기는 혁신을 하고 변하겠습니다. 그런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30년을 교차 정권을 맡겨놨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가 제대로 돼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이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끌고 갈 정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가장 문제점은 바로 정치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정치를 바꿔주셔야죠. 이제는 뭐냐면은 그냥 묻지마. 닥치고 식으로의 팬덤을 형성해서 선거 때 되면은 사람도 인물도 정책도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그저 이쪽 정당에서 소위 공천만 해서 줄만 세워놔 놓으면은 묻지마 식으로 투표 가서 표 넣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이런 형태부터를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아들, 딸, 그 아들의 딸인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이런 소위 말하는 정치 행태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데 네. 현재 수준의 이 저질, 수준 미달의 정치 당리당략밖에 할 줄 모르는 이 정치 싸움박질밖에 할 줄 모르는 이 정치를 가지고는 네. 절대로 대한민국이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글로벌 지금 이 문명 절하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좌초하고 말 겁니다. 절벽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정치를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자유통일당을 네. 눈여겨 당장 저희들에게 지지를 보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눈여겨 좀 봐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호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거대 양당의 혹은 이 국민의힘에서의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의 이런 갈등 때문에 좀 마음이 답답했던 분들은 자유통일당으로 어느 정도 눈을 좀 돌리시겠는데요? 아니 네, 당장은 아주 아마 시원하게. 돌리시기가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저희들은 겸손되게 네. 저희들이 먼저 변화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도 눈길을 좀 주시고
애정의 눈길을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 개혁신당에서 이제 패널로 오셨을 때 뭐 당대표도 네. 오셨고 또 이제 조직부총장도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막 나눌 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내 이제 3명 있는 국회의원 3명 있는 정당이다. 그래서 사실은 발언을 할 때 굉장히 좀 우리 과감 없이 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유통일당이 그 발언의 강도와 비판의 강도가 훨씬 더 시원하고 좋은데요. 더 높은 경지로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네. 위해서 내야 하는 목소리라면 네.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참된 소리를 내도록 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또 진정성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유통일당 우리 이종혁 사무총장님과 함께 시간을 나눠봤는데 혹시 끝으로 저희 뉴스엔진 구독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또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조금 더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100만 책임당원 300만 열렬 지지층, 열렬 지지야. 매니아 지지층을 만들기 위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네. 중에 하나가 100만 송이 국민운동입니다. 100만 송이 국민운동은 저희들이 이제는 국민의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네. 정치가 원래 해야 할 소명인 봉사와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봉사와 헌신을 하도록 저희들이 100만 송이의 꽃을 지금 저희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들 책임당원 100만 명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할 인자들이고요. 네. 한 송이 한 송이 꽃송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100만 송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저희들이 봉사와 헌신을 하겠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민생 정책을 쏟아내 놓으려고 그럽니다. 민생 그래서 정책이요. 저희들은 네. 아까 뭐 조국혁신당이라고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개혁신당이 3석이라고 그랬는데 네. 저희들은 단 한 석도 없으니까 네. 그나마도 국회 정론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우리들을 알리고 우리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정책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기회가 저희들은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네, 이 자리에서 네. 말씀드리면 네. 저희들이 앞으로 민생 정책 이를테면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 있지만은 네. 우리나라의 보건소가 약 한 300여 개, 지회까지 하면은 수천 개의 지회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시골,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그들은 공무원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은요. 네. 네. 보건소 종사원들이 네. 퇴근 시간만 되면 퇴근을 하고 그다음 출근 시간 9시까지는 완전한 공백 사태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23조 이재명 씨가 말하는 23조의 예산 같은 것들은 그런 네. 데 쓸 게 아니라 이런 데는 한 1조 정도만 예산을 배정을 해도 24시간 오픈 보건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시골에 물론 뭐 급하게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야 될 것은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네. 가벼운 복통, 두통, 그다음에 애가 갑자기 밤에 열이 난다든지 네. 혹은 또 어르신들이 갑자기 뭐가 불편한데 뭐라도 약이라도 하나 처방을 좀 받아서 먹고 잤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완전하게 무방위 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테면 저희들은 그런 정책들을 네. 24시간 보건소를 개방하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에 30km 속도 제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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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해야 되죠. 네. 저희들은 어린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0km 존은 거기에 앞으로 정차 단속은 더 엄격하게 되고 거기에 무단 정차를 했을 때는 더 엄격한 소위 말하는 그 처벌 수위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중 그리고 처벌. 예. 스쿨 존에 있어 가지고의 어린이를 보호하는 정책은 네. 더욱 더 강화가 돼야 된다. 단 네. 하나 저희 자유통일당이 생각하는 것은 정책은 유연성을 또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냐면 그 스쿨 존에 대개 가보면 거리가 뭐 길게는 한 100m, 뭐 대개 보면 뭐 한 2, 300m 아닌데요. 네. 짧게는 100m, 길게는 한 2, 300m 아닌데요. 네. 그런데 어린이들이 통학을 하지 않고 다 잠들고 있는 시간, 이를테면 밤 한 11시나 12시부터 새벽 4시는 한 5시,
한 4시간 5시간 정도에 거기다가 30km로 심야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거북이 걸음을 하게끔 하는 것은 나는 그것은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정책은 유연석을 해서 그런 데에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네. 결국 신호 체계나 그 다음에 결국 속도 제한 체계를 네. 어린이들이 심야에 밤 12시부터 새벽 한 4시간, 4시간 동안만이라도 좀 그 속도를 한 50km 정도로 네, 한 네. 20km 정도를 늘려주는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이렇게 쳐다보면은 대한민국의 정책 유연성을 가지고 국민을 편안하게 좀 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저는 모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처에.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자유통일당은 이런 정책들 당장 지금 저희들은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네. 법안 하나를 발의할 지금 형편도 못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민생 정책들을 쏟아내고 정부와 기타 정당에게 이런 정책들을 좀 실행해 달라 호소하는 것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네.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라는 정신으로 네. 하나하나 해 나가겠다 하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자유당을 네. 사랑해 주십시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정책 두 가지 네. 딱 듣는 순간 뭔가 자유통일당이 굉장히 친근해졌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육수엔진 자유통일당 이종혁 사무총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실 거죠?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